중년이 되어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일이 무언가를 더 잘 해내는 일이 아니라 삶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라는 자리가 비교적 단순해 보였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자식을 잘 키워내는 역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정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의 역할은 점점 줄어드는데 마음의 무게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줄어들고 대신 지켜보아야 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무엇을 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도 비슷한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도 유배지에 있을 때도 늘 아버지였고 동시에 한 집안의 어른이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나라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그는 점점 질문을 바꾸어 갔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가족과 자식에게로 돌아옵니다. 목민심서에서 그는 관리의 도리를 말하지만 그 문장들 사이에는 한 어른의 시선이 스며 있습니다.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 뒤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 드러나지 않아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자리. 그는 그것을 어른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야 우리는 이 사실을 체감합니다. 부모라는 의미는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추상적이고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답이 없어도 버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이 말년에 남긴 글들에는 젊은 날의 날카로움 대신 사람을 오래 바라본 이의 온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르치려 들지 않았고 대신 스스로를 단속하며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적어 내려갑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은 자식 앞에서 완성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 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정약용이 부모라는 자리를 깊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유배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였습니다. 그는 1801년 강진으로 내려가면서 무려 18년을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지냈습니다. 이 시기 그는 관직에서 물러난 관리이기 이전에 집안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성장 과정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없었고 삶의 방향을 일일이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부모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되묻습니다. 젊은 날에는 부모의 역할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가르치고 이끌고 필요하면 대신 결정해주는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의 시간은 그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 삶의 태도를 남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심경밀엄에서 그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말하며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스스로를 단속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이 글은 단순한 수양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삶의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직접적인 훈계보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에게 부모라는 자리는 무엇을 더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덜 개입하고
더 책임지는 자리로 재정이 됩니다. 가까이 있지 못해도 손을 뻗어줄 수 없어도 삶의 방향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게 세워두는 자리입니다. 중년이 되어 부모가 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비로소 그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식의 삶에 깊이 관여할수록 불안해지고 한 걸음 물러설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는 역설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이미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모의 자리는 앞에서 끌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뒤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이 부모라는 자리를 다시 생각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관직 시절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실제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방관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백성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그 과정에서 한 집안의 가장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목민심서는 흔히 관리의 지침서로 읽히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한 어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정약용은 백성을 대할 때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나친 은혜는 오히려 의존을 낳고 과한 간섭은 스스로 서는 힘을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질서를 세워주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태도는 그의 행정 철학이었지만 동시에 부모로서의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다루는 일과 자식을 대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대신 책임질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상대를 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목민심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절제와 균형의 언어는 자식을 향한 그의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에서 끌어당기기보다 기준을 세워두고 스스로 걷게 하는 방식 말입니다. 중년이 되어 부모가 된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손을 잡아주어야 하지만 자랄수록 손을 놓는 용기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미 관직 시절에 이 사실을 체득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다그침보다 기준이 남아있고 감정보다 원칙이 먼저 나옵니다.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오래 바라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부모의 자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기준은 더 분명해집니다. 정약용은 관직에서 물러나기 전부터 이미 이 자리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 이해는 훗날 유배지에서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정약용이 말년에 이르러 가장 자주 돌아본 것은 자신의 젊은 날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선택을 미화하지 않았고 지나온 시간을 낭만적으로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글 속에서 반복해서 자신을 경계했습니다. 흠음신서에서 드러나는 그의 태도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할 때 감정이나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수없이 강조합니다. 이는 형벌과 재판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판단을 앞세우는 일입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객관성을 잃기 쉽습니다. 정약용은 이 점을 누구보다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의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태도는 자식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의 확신이 언제든 오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년이 되면 이 문장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조언과 간섭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판단을 미루는 어른이 되려 했습니다. 즉각적인 평가 대신 시간을 두고 바라보는 태도, 결과보다 과정에 눈을 두는 시선 말입니다. 그의 글이 말년에 갈수록 차분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스스로를 단속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경세유표에서 제도의 큰 틀을 논하면서도 그는 늘 인간의 한계를 전제로 삼습니다. 완벽한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다짐보다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어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중년이 되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 깨달음을 글로 남겼고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며 결국 자신의 태도를 남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은 조용했지만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기준은 더 단단해졌고 판단은 더 신중해졌습니다. 중년의 부모가 그를 읽으며 위로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잘해내지 못한 순간들이 있어도 아직 어른으로 살아갈 시간은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의 삶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말년은 흔히 고요했다고 말해지지만 그 고요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오래 숙성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1818년 고향 마제로 돌아갔고 더 이상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젊은 날의 열망은 내려놓았지만 삶을 정리하는 일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늙어간다는 것을 물러남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를 끝까지 책임지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기의 정약용은 이전보다 말이 적고 글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을 세우기보다 이미 써온 생각들을 다시 살피고 다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학자의 작업이기도 했지만 한 어른의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면 말년에는 무엇을 덜 말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부모의 자리 역시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중년의 부모가 느끼는 감정과 이 지점에서 겹칩니다.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줄어들지 않지만 그 말을 모두 꺼내는 것이 꼭 옳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신 스스로의 삶을 정돈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말로 설득하는 부모가 아니라 태도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는 일입니다. 정약용이 노년에 보여준 모습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주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태도였습니다. 이는 자식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의 경험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으며
각자의 삶이 제 속도로 흘러가도록 지켜봅니다. 중년이 되어 부모가 된 우리는 이 모습에서 묘한 위로를 받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흔들리지만 어른으로 살아가는 길이 완성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삶은 말합니다. 부모의 의미는 완벽함에 있지 않고 부모의 자리는 끝까지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존경을 받았습니다. 큰 목소리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중년이 되어 비로소 알게 되는 부모의 의미, 그리고 이해하게 되는 부모라는 자리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더 많이 해주지 못해도, 더 많이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곁에 남아있는 것. 정약용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고 우리는 그 삶을 통해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은 결국 설명이 줄어드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지 말해주기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중년이 되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방향을 정해주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흔들릴 때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는 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약용의 삶이 주는 울림도 그 지점에 머뭅니다. 그는 말년으로 갈수록 더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 속에는 삶을 대하는 분명한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단정히 세우고 타인의 삶을 앞서 판단하지 않으며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은 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중년이 된 우리는 이제 두 자리에 동시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면서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고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깊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완벽한 부모가 되려 애쓰기보다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찾는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이 부모로 산다는 일의 깊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말하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태도를 남기고 싶은지. 정약용의 삶은 조용히 말합니다. 부모의 의미는 말의 양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결에 있다고. 그 결이 쌓여 언젠가 자식의 마음에 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은 정답을 주는 일이 아니라 삶을 함께 견디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